안녕하세요. 이해광입니다. 이제 2월 8일이고 어느덧 2월의 첫 주가 지났습니다. 오늘은 월스트리트에서 지난 2월 첫 주 상황을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은 애플은 좀 약간 저조하고 슬럼프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아마존은 좀 썰지했다. 좀 약간 올라가려고 그런다. 살아나고 있다. 그리고 메타는 soar, 그러니까 날아간다. 그렇게 좀 표현이 되고 있네요. 대표적인 빅3 테크 기업에 대해서요. 어, 2월 초에 일자리가 발표됐는데 35만 3천 개 일자리가 어, 추가돼서 상당히 그 놀라는 분위기였습니다. 예상을 크게 초과해서 예상은 이거의 한 반 정도였는데 초과해서 경기가 좀 좋아지는 게 통계로 나타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보여졌고요. 예, 임금 상승도 평균 이상으로 나타나서 전반적으로 올 타임 하이, 그러니까 어, 과거 어느 때보다도 괜찮았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S&P도 계속 기록을 갱신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미국의 경기를 최근에 작년 내내 이게 소프트웨어 랜딩이냐 하드 랜딩이냐 뭐 그런 문제로 이제 어, 그 큰 대별돼서 예측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랬는데 어, 이제는 소프트도 아니고 하드도 아니다. 그저 노 랜딩이다. 이대로 가면 된다. 더 이상 뭐 경기 침체가 없을 것 같다. 그런 아주 낙관적인 그런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페드 연방준비회 금리 인하 동향을 한번 보죠. 제롬 파월 페드 의장이 3월 중에는 금리 인하가 없다고 아주 만연체로 우회적으로 그러나 확실하게 얘기를 한 게 뭐 1월 30일 날 주식 뭐 투매 현상을 약간 촉발을 했는데 이 얘기는 CBS 방송의 60 Minutes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 파월 의장이 좀 얘기를 한 겁니다. 파월 의장의 얘기를 좀 대략적으로 보면은 페드는 앞으로 금리를 인하하기 전에 예, 좀 이래도 괜찮겠다. 금리 인하를 좀 반드시 필요하다.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게 좀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3월 이후에 금리 인하를 얘기하는 그 가능성이 좀 제기되고 있는데 사실 뭐 아무도 예측할 수 없죠. 그런데 현재 경기가 이렇게 좋으니까 거기 좋은 데다 금리 인하를 하면 인플레가 더 가중되겠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뭐 5월이다, 뭐 9월이다, 아니면 연말이다 그런 거는 지나친 추측 억측 같고요. 어쨌든 금리 인하가 필요 없는 상황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렇게 보여주면 이해되면 될 것 같습니다. 레이오프 동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경기는 회복이 되고 그 호경기로 나가는 과정에서도 기업은 실적이 들쑥날쑥할 수 있으니까 굵직굵직한 레이오프가 좀 그래도 보였습니다. 리바이스, 페이퍼, 블락, UPS, 록히드 등에서 레이오프를 한다고 했고요. 도이치뱅크라고 프랑크푸르트에 본사를 미국 독일계 은행이죠. 3,500명을 레이오프를 했습니다. 스냅이라는 스냅챗 하는데 그 그거를 담당하는 회사죠. 그러니까 10%의 레이오프를 했는데 2월 7일 날 주가가 30% 급락을 했습니다. 가이던스도 나쁘고 실적도 문제가 있어서 화장품 회사죠. 에스테 라우데가 3% 내지 5%의 레이오프를 했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중국 소비 위축과도 연관돼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메타였습니다. 어, 아마 기억하실 분은 하시겠지만 1월 30일 수요일 날 미국 상원에서 온라인 차일드 세이프티 히어링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아동 보호, 안전 보호 거기에서 어, 그 메타의 동영상이 메타가 관련한 동영상 SNS가 아동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 그런 거를 어, 저커버가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조시 홀레이라는 젊은 상원이 저커버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가지고 저커버가 어물쩡하지만은 그래도 짜임새 있게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스타일을 구기는 것 같았는데 그다음 날 메타가 장 개시 전부터 폭등을 해 가지고 이익이 폭발했습니다. 1월 30일 날 약 한 주당 $400 정도 되는 게 이어서 바로 폭등을 해서 $470 대로 올라갔습니다. 이런 급등은 과거 10 년간의 두 번째라고 그러고요. 역대 세 번째라고 하는데 뭐 기준에 따라서는 뭐 네 번째라고 하는데 세 번째도 되고 그런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어쨌든 보기 드문 이익의 폭발이 있었다. 그렇게 돼서 메타가 한 200조의 회사 가치가 증가됐다 그랬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메타의 가치가 증가됐냐? 여기에는 저커버그의 경영 능력이 수완이 좀 반영됐다고 실증됐다 입증됐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8만 7천 명에 달하는 직원을 6만 7천 명으로 대거 감축을 하고요. 이러한 규모 개선의 메타 정도 큰 규모의 회사의 구조 개선을 통한 실적 개선은 이루기 어려운 일인데 이걸 달성해서 상당히 믿기지 않을 정도다. 그래서 약 한 3 개월 만에 이런 구조조정의 실적을 보인 걸로 좀 어 알려지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스갯소리로 일반인들이 새 아파트에 이사해서 정리정착하는데 한 90개월 9개월 10개월 걸린다는데 저커버그는 3 개월에 큰 회사를 턴어라운드 시켰다.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 메타 이렇게 급등했다 그래서 내동 매수, 추적 매수는 조심해야 된다. 관찰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현재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답보 상태에서 약간 좀 파동을 보이고 있고요. 메타는 또 구조조정만 성공한 게 아니라 지난 4분기에 한 60조 정도 메타버스에 큰 액수를 을 투자를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수익을 창출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애플은 전반적으로 약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저조했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4분기 연속 이익이 감소하고 중국 실적이 좀 실망스럽고 서비스 부분이 악화되고 그러나 다만 실적은 기대에 부합되는 정도다. 중국 내 구매력이 약화돼 가지고 어 애플의 아이폰 수요가 좀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에스테로데, 나이키, 스타벅스 같은 모든 중국 내 매출이 저조한 거는 중국인 가처분 소득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팀 쿡 CEO는 AI 관련해서 강력한 칩을 이용해서 업그레이드 기간을 어 축소해서 회사를 다시 좀 활성화시키겠다.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를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지금 매그니피센트 세븐에서 좀 축출된 그런 어 그렇게 대우를 받기도 하는데요. 전기차 테슬라에 대한 전기차 어 조사가 좀 정부 측의 조사가 강화돼서 소프트웨어가 리콜되고 파워 스티어링 문제가 좀 있고 여러 가지 좀 악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2022년 5 월에 이미 테슬라의 그래프를 볼 때 데드 크로스를 지나고 있었다. 결과론적인 얘기지만은 그런 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56 조에 달하는 페이백 패키지 그러니까 어 간부들의 주요한 인물이 어 일론 머스크겠죠. 이거를 델라웨어 법원 판사가 무효화를 거의 시키김에 따라서 상당히 테슬라가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고요. 또 하나 문제는 테슬라 이사진들과 보드 멤버들과 마약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마약 복용설로 상당히 좀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드 멤버들도 마약 검사를 실시하고 그래서 좀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면은 뉴럴 링크를 해 가지고 지금 두뇌에 컴퓨터 칩을 심는 뉴로 테크놀로지 기업도 좀 하고 있고 천재적인 사업가는 분명한데 이러한 기행이라면 기행이니까 좀 불안한 모습이 CEO 리스크를 좀 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계속
테슬라는 주가가 하락하고 메타는 대폭 상승하니까 지금 양측 간의 기업 가치가 테슬라가 메타의 2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보잉을 보겠습니다. 보잉은 2024년, 그래 올해죠. 올해 사업 계획 가이던스 제출을 아직도 못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보잉 자체의 생산 항공기가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건데요. 엘래스카 에어라인 소속 보잉 737 맥스 9이 오레곤 상공에서 문짝이 떨어지는 사태가 발생해서 착륙을 했습니다. 다 안전하게 다행스럽게도 뭐 인명 피해는 없었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50대에 달하는 737 맥스가 인도가 지연되고 있고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해서 보잉 전 매니저가 실명으로 자신의 가족에게는 보잉 맥스 기종을 타지 말라고 할 것처럼 그러한 인터뷰 기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보잉 비행기에 대한 신뢰가 좀 위축되니까 이걸 차제 에어버스로 대신 구입해야 된다. 그런 반사적인 여론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를 한번 보죠. 엔비디아는 현재 660불에서 앞으로 800불까지 상승한다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AI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은 주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AID 칩을 가지고서 상당히 많은 회사들에게 공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AMD와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AMD를 보면은 AMD에는 CEO가 리사 수인데 이 AI 칩에 대한 야심찬 사업 계획을 갖고 있어서요. 2027년에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큰 액수인 400조를 투입해서 AI와 탑재 고성능 컴퓨터를 좀 만들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은 혁명적으로 모든 것을 바꿀 것이고 과거 50년간 IT 분야에서 가장 최고의 기술이다. 그래서 이거는 생활의 방법, 비즈니스 하는 방법, 연구하는 방법, 생산성을 높이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막대한 시장 기회를 창출할 것이다. 그래서 AMD는 AI에 막대한 투자를 해서 AI 컴퓨터로 다시 나올 것이다. 그렇게 각오를 갖고 있는데요. 작년 4분기에 이미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AI들을 적용해서 챗 GPT 뭐 그런 분야에도 칩을 제공하고 있고 짧은 시간에 방대한 정보 처리, 일상생활에서 전반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할 수 있고 의사들이 진료하는데도 업무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AMD가 작년 12월 달에 MI300이라는 칩을 개발했습니다. 예, 근데 이 칩을 메타, MS, 오픈AI, 오라클 등에서 이제 공급을 했는데 엔비디아도 H100이라는 걸 또 내서 가지고 또 여기에 대응을 했고요. 다시 엔비디아는 H200을 내 가지고 다시 또 더 대응 강도를 좀 높이고 있는데 이런 양측 간에 상당히 AI 관련해서 가장 중심적인 양대 회사로 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사 수 AMD CEO는 400조 달러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2024년에는 2조 달러의 2조 원의 수익을 당초에는 계획했는데 지금은 3.5조로 이걸 상향 조정했다. 그렇게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AI 장착한 PC를 90% 이상을 AMD에서 제품해서 MS, 마이크로소프트나 OEM 방식으로 이걸 만들어내겠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 AI 데이터 센터에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리사스와 젠슨 황과의 관계인데요. 양측 간에는 젠슨 황의 모친이 어머니가 리사스의 외할아버지의 막내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인적 관계죠. 외사촌 뭐 그 정도 되나요? 그래서 이 양측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의 지금 AI 관련된 대규모 회사의 수장을 맡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TSMC의 마이클 창도 있고요. 대만 출신의 AI 분야, 특히 칩,
반도체 분야에 굵직굵직한 거목들이 3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앞으로 AMD와 엔비디아 간의 경쟁과 협조가 어떻게 진행될지 좀 관심을 좀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사스 같은 경우는 AI가 있더라도 일자리는 줄지는 않을 것이다. AI가 작용을 그 역할을 해가지고 연구직이나 기타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파벳을 보겠습니다. 알파벳은 현재 약간 좀 소강, 눈에 띄게 나타내는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저커버 같은 구조조정을 이룰 만한 인물이 좀 없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AI에 대한 적극적인 그런 입장도 메타가 한 발 앞서가는 것 같고, 그래서 알파벳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모두 사업 실적은 근근히 이제 그 기대에 부합을 하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광고 수익이 미흡하고 AI는 그걸 클라우드에서 작년 4분기에 약간 문제가 있었던 걸로 좀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분야에서 양사가 앞으로도 좀 AI 관련해서 어떻게 치고 나갈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쉐브롱을 보겠습니다. 석유 회사죠. 마이크 월스 CEO가 얘기하기를 지난 4분기 실적이 상승을 한 것이 너무 아주 눈에 띄게 눈에 띈다. 아주 획기적인 실적을 거뒀다. 이렇게 그 평가를 하면서 매일 310만 배럴을 석유를 생산하고 있다고 생산을 확대하고 있다고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약 26조 원의 이익을 주주들에 환원을 해서 과거 한 37년간 연간 주주 이익 환원이 8% 이상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거 37년간 이 이익 환원은 지속되고 있었다. 그리고 동종업계에 비해서도 지난 5, 6년간 2배 이상의 이익 환원율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홍해 문제입니다. 이 쉐브롱 CEO는 홍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나 위험 요인이 가격에는 크게 반영되지 않은 것은 홍해가 세계 물동량에서 10% 넘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감히 거기에 영향을 줄 만큼 후티 반군이 충격을 좀 주지 못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나 중국이나 뭐 이런 큰 나라들이 대응의 의지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포드 자동차를 보겠습니다. 포드 자동차는 1월 실적이 약 4.3%가 상승을 했는데요. 하이브리드 차 판매가 41% 올라갔고, 대신 전기차가 한 11% 떨어졌습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포드는 이 전기차에는 소극적이라서 전기차 생산 시설을 반 이상으로 줄였고 하이브리드에 적극적이었는데, 결국 이 전략이 지금 맞아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실적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픽업 트럭, 레인저 같은 차량에 좀 주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전기 자동차가 특히 또 유럽에서도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에 올해 들어 약 14% 판매가 저조한데, 이게 차를 사는 경우 크레딧을 주는 게 좀 약화됐고, 그 딜리버리 마진이 또 하락해서 전기 자동차의 실적이 좀 나빠진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캐터필러라고 있습니다. 미국의 건설 장비, 광산, 엔진 개발하는 그런 중장비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자산 규모로 세계 한 80위 규모의 큰 회사입니다. 여기에 짐 움플레비 CEO가 그 실적을 평가했는데요. 역시 2024년에는 아주 기록적인 실적을 달성해서 그 영업이익이 13%에 달하고 주당 이익이 53%가 증가했다. 뭐
올 타임, 그러니까 사상 최고다.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2024년 주주 배당금이 7조 5천억 원에 달하고 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생성 AI, 또 카드 컴퓨팅으로 해가지고 이 도움을 받아서 기업 실적이 호조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수요 정도의 생성 AI로 대형 엔진 제작 역량 배양에 계속 투자를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2024년 인프라스트럭처 건설업을 관련해서 언급하기를 2023년에는 강력했는데 2024년에는 북미에서 건설 경기 활성화를 기대한다. 정부 발주 인프라를 기대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관심 끄는 거는 카타필라랑 중국과의 관계인데, 이 CEO는 중국의 매출이 역대 평균 5 내지 10%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카타필라 전체 매출에. 그런데 2020년과 2021년에는 이게 무리 없이 5 내지 10% 정도의 매출을 중국이 커버를 해줬는데 2022년부터 이게 하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4년 작년이죠. 더 하락이 돼서 5% 내지 10% 요 가이드 라인을 맞추지 못한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2024년은 더 떨어질 것 같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작년에 약했다는 걸 여기서도 알 수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카타필러는 어쨌든 최선의 실적을 거두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원론적인 입장을 좀 다시 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이제 청소년들이 스포츠를 좀 좋아하는데요. 청소년들이 스포츠를 케이블로 보려면은 이게 패키지를 내야 됩니다. 이렇게 월 패키지 비용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ESPN, 폭스, 워너브러스, 디스커버리 등 유수의 케이블이나 방송 회사들이 서로 연합을 해가지고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스포츠 앱을 좀 발족하자, 띄우자. 그래서 올해 중에 그걸 하자. 그래서 청소년들이 한 달에 한 40불 정도 선을 내면은 전부는 아니더라도 거의 미국서 벌어지고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스포츠 경기를 다 감상할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하면서 소유는 공동 으로 소유권을 갖는데 이익 배분은 회사의 비중에 따라서 나누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진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여타 방송회사, 컴캐스트, 터너, 파라마운트, NFL, 피콕 등에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경쟁하는 입장을 보여서 이게 과연 어떻게 순항할지 한번 이들의 방송사 케이블 회사들의 치열한 합종 연행도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하는 거에서 쭉 좀 맥락을 보시면은 중국의 수요로 미국의 회사들이 울고 웃는다. 그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의 영향이 중국인들의 구매력의 영향이 세계 기업의 실적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도 있는데 그건 미국도 예외가 아니다. 이 예가 애플, 에스테로데, 나이키, 스타벅스를 들 수 있습니다. 나이키는 아까 말씀드렸나요? 한 3 내지 5%의 레이오프를 했는데 화장품 회사인데 중국인들이 중국에서 한국 여행도 통제하고 그러니까 여행 통제로 면세점 실적이 하락하니까 이게 이렇게 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인의 가처분 소득 부족이 문제가 크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애플의 아이폰 수요가 저조한 거는 물론 중국 정부가 화웨이 등의 중국 고유 브랜드의 스마트폰을 이용하라는 압력에 의한 것도 있고 애국 소비에 의한 것도 있지만 사실상은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중국인들이 애플 수요를 살 만한 가처분, 소득이 지금 부족하다. 그렇게 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다 아시겠지만 전통적으로 부동산 개발, 관치금융으로 계획경제를 가지고서 이제 성장한 나라인데 세계 공장으로 해가지고요. 그런데 중국 자체의 단일 소비시장이 협소하고 인구 감소가 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시진핑 공산정부가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정부 주도의 경제 정책을 피고 그걸 실행이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케인스 방식의 경제 성장의 이론과는 동떨어진다. 그런 월가에서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아마 올해 중국의 GDP가 아마 미국의 GDP를 초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월가에서 볼 때는 중국의 GDP가 올해 미국의 GDP를 초월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시각이 이제 지배적이고요. 더 나아가서 앞으로 이거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지 않는다. 여러 가지 체제적인 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볼 때 중국 경제가 미국 경제를 따라잡기는 사실상 이미 좀 어려워진 게 아닌가 그렇게 보는 시각이 월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만약에 트럼프가 올해 말에 대선에 승리할 경우 트럼프가 전에 대통령일 때 중국산에서 아주 엄청난 고가의 상계 관세를 때렸는데요. 무역 장벽을 세웠는데 그럴 경우 트럼프가 대선 승리할 경우 역시 더 이제 그 고관세를 매기면은 이는 중국 경제에 진짜 재앙적인 수준의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좀 그런 관측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원하면은 트럼프의 당선은 중국 경제 악재가 분명하다. 그렇게 이제 결론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이게 뉴욕의 월스트리트 중심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단시간에 뭐 5분, 8분, 10분, 15분에 이게 커버가 될 수 있는 그 주제가 아니라서 약간 시간이 좀 길어지는 측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주제가 워낙 이제 글로벌하다 보니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은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야 뭔가 좀 감에 와닿는 것이 있고 그 감을 가지고서 주식을 투자한다면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자기의 책임에 의해서 손실이 나도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자기 판단력을 좀 하는데 하나의 주식에 대한 월가를 이해하는 근육을 키우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